이게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2010년 6월 17일이었죠. 맞아요. 김은혜 씨. 다 김은혜 노출됐습니다. 씨를 이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를 한 다음에 신분을 바꿔치기 한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요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거죠. 거액의 보험금이죠. 약 30억 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맞아요. 살충제, 농약 음독, 뭐 질식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키워드로 검색한 내역도 맞아요. 이제 발견이 됐죠. 거짓말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 타고난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손예연이라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냐. 이게 또 이게 충격이었죠. 맞아요. 예,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 옆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진술 분석, 네. 진술 분석. 맞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홍 박사님 네. 사실은 의도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건 사고 다루면서 진술 분석하는 우리 홍 박사 진술 분석 사건 행간마다 해주고 또 우리 염 교수도 뭐 사건 분석도 하고 또 외국 사례도 좀 알고 그러니까 좀 해주고 이런 이제 생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전공 분야 살려갖고 이제 하나씩 맡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사건 의뢰 자체가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 전문화되어 있는 섹터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러니까 뭐 조각조각 강의 시간 같이 이 칸마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좋게 받아주시니까 다행이죠.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어떤 기초적인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가미가 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나만 잘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교수님. 오늘 우리 홍 박사님이 가져온 사건은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딱 들으면 알 거예요. 맞아요. 부산에서 발생했던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그리고 이제 이 범인 이름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손예연. 교수님 이거 우리 사건을 해서 했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사건을 해서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우리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야 이거 했는데 왜 또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할까 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홍 박사님이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분석이에요. 분석. 네네. 진술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들은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그 이제 분석하는 거를 들어보면 훨씬 나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 사실은 뭐 그 아래도 나왔고 여러 이제 이 많이 나왔죠? 채널에서 이제 다루어진 사건인데 그래서 아마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사건에서 이 손예연의 이제 진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죠. 바라봐야 될까 그렇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한번 나는 그 해봤어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요 사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오래된 사건이라 가지고 이제 한번 환기 차원에서 그냥 그러면, 예. 개요 정도 개요는 알려줘야지. 알려드릴게요. 2010년 6월 17일이었죠. 맞아요. 한여름에요. 네, 당시 41세. 이 손예연이가 이제 피해자가 이제 26살의 여성이었고 사실은 맞아요. 피해자분 이름도 다 이제 노출이 되기는 다 했는데 노출됐어요. 김은혜 씨. 다 김은혜 노출됐습니다. 씨를 이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를 한 다음에 신분을 바꿔치기 한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요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거죠. 거액의 보험금이죠. 약 30억 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맞아요. 요거 지금 보면은 보험금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 나기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보험을 막 들었죠. 맞아요. 이 여자가 들은 게 6억 5천만 원짜리, 2억 5천만 원짜리, 2억짜리, 9억짜리, 1억 5천짜리, 6억짜리, 그래서 또 30억 이요? 6억짜리. 예. 그래서 그 월납액이요, 교수님 한 번에 내야 되는 돈이 300만 원, 예, 한 달에 한 사람 월급이네. 300만 원이 넘었대요. 이 2010년식이에요. 야, 그걸 해 먹으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넣었으니 그러니까요. 지 딴에는 투자네. 투자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인터넷으로 사실은 독극물,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한 3가지 종류 이런 것들의 냄새, 뭐 음독, 중독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됐고 살인 방법, 뭐 사망 신고 절차, 부산 여성 노숙인, 네, 여성 여기 딱 노숙인 쉼터, 살충제, 그 살충제 농약 음독. 뭐 질식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키워드로 검색한 내역도 맞아요. 이제 발견이 됐죠. 사실은 이 이제 피해자분이 대구에 소재한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맞아요.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이 손예연이가 3월 15일에 이제 인터넷 카페로 가입을 해가지고 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속였죠. 콕 집어가지고 30대 여성 노숙자 중에서
자리의지가 있는 그런 분이랑 내가 좀 일을 하고 싶다, 돕고 그러니까 싶다. 우리 거기 어린이집에 취업시켜주겠다 이 소리잖아. 예. 결론은. 근데 좀 희한하게 가족들이 찾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죠. 응. 뭐 요런 단서를 붙여갖고 이제 적당한 사람을 물색한 게 바로 그 맞아요. 김은혜 씨 피해자였죠. 그런데 사실 이 손예연이가요 5월 27일쯤에는 자기는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구니까 조금 더 가까운 부산 지역의 그 여성 그 쉼터에서 피해자를 물색을 했었었대요. 근데 이제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5월 30일에 이 대구에 있는 김은혜 씨가 이제 지내던 글로 방문을 하는 거지. 방문을 한 거죠. 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콕 집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싸바싸바 해가지고 요 사건 나기 딱 전날이죠. 이게 사실은 한 날이에요. 근데 12시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었으니까. 전날이 된 건데 6월 16일 오후 7시경에 이 쉼터에 이제 방문을 한 거고 이 지금 피해자를 만나서 너 우리 집 어린이집 보모로 일하면 내가 월급 130만 원씩 줄게. 그리고 너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 어린이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게 내가 다 지원을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사실은 다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출발할 때가 저녁 8시쯤이었다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도착은 한 밤 10시경에 부산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갔다가 12시가 지나서 6월 17일이 된 새벽 5시경이었어요. 그렇죠. 그 응급실에 이제 그 내원한 시간이 새벽 5시경이었고 이 지금 김은혜 씨를 데리고 차에 태워갖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요때 다른 외상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얼굴에는 청색증, 그러니까. 체온이 이미 굉장히 차가운 상태. 음. 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미. 근데 이제 이 손예연이 의료진한테 내가 보호자다. 그 사람 보호자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환자가 평소에도 원래 가슴 통증을 호소를 했다. 심장이 원래 안 좋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으로 맞아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라는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피해자의 엄마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장례 처리를 해서 시신은 바다에다가 뿌려버리죠. 바로 다음 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쭉쭉쭉 진행하죠. 7월 8일에 사망 신고를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험금 받아야지. 그죠. 7월 말일에 이제 우체국 보험이 첫 타자였어요. 갖고 600만 원 먼저 받은 거를 기화로 이제 다른 보험사에 같은 날에 2억 5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성공하면 계속 이제 다 신청할 판이야. 네, 맞아요. 아까 그 30억 정도 되는 거를. 근데 요 보험사에서 뭐 거기 이상하다. 딱 걸렸잖아 보험 그렇죠. 조사가.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9월 10일에 발각이 됐거든요. 이 보험 조사과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딱 이때가 체포가 된 건데 그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사인을 했을 거 사인을 하게 돼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게 이제 자기 사인이잖아요. 손예연 자기 사인인데 손예연이 죽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러 온 사람의 청구자의 사인이 똑같았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죠. 그래갖고 이거 이상한데 보험회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지가 손예연이 아니라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나 뻔뻔해요. 너무 웃기더라고. 네. 그 1시간 동안 신랑이 했다고 네. 하죠. 근데 뭐 가갖고 지문 이거 찍어보면 그건 금방 곧바로 나오죠. 나올 걸. 이제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개요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요 사건이 그래갖고 이제 재판만 5번이 이루어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신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화장처리를 해버렸으니. 이게 난감했어. 그때 난리였었어.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그렇죠. 이게 이제 살인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이제 없는 거예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예,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사건인데 요 사건 이제 재판할 때 교수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근데 기소된 죄명만 13개예요. 13개. 어마무시해요, 진짜. 교수님은 다 아실 텐데 살인, 당연하지 뭐.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그다음에 사채 은닉,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절도, 위계 공무 집행 방해, 공전자기 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공문서 부정 행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명을 읊기도 너무 많죠.
일단 이 지금 김은혜 씨 사건으로 한 게 살인, 그다음에 사체 은닉, 화장해서 날려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절도, 그다음에 공문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다음에 이제 그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및 행사. 그 이제 허위 사망 신고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거기다가 이렇게 기재하게 만든 건 이제 그 이제 맞아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라고 맞아요.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절도 같은 경우는 왜 꼈냐면은 이 손예연 씨 그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훔쳤거든요. 아, 맞아. 예, 예. 이걸로 뭐를 왜 또 뭔 짓을 그렇죠. 했냐라고 뭔 짓을, 하면은 운전면허 시험을 봐요. 맞아요. 지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지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김은혜 씨가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 신청했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그거를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그 다음에 시험 본행위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부정 행사. 그러니까 손예연이는 죽은 걸로 끝내서 보험금 받아먹을 거고 지는 이제 김은혜로 살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영원히.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김은혜로 면허증 받는 거지. 예,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공전자 그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사망 신고한 그러니까, 거, 그 다음에 사기 이런 것들은 보험금, 맞아요. 보험금 신청했던 거, 그리고 2억 5천만 원은 못 받았으니까 이제 미수가 되는 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쉼터 목사님한테 사기친 것도 맞아요. 하나에 더 있어요. 그 뭐 그런 사람 뭐 줘갖고 빚 갚아주고 어쩌고 하면 예, 예. 이 여자가 돈 받아가지고 도망갔다고. 날랐다. 그래서 돈 뜯어오잖아요. 200만 원을 또 맞아요. 뜯어오죠. 참. 이 목사님한테 200만 원 계좌로 받아낸 거, 요것도 쓰레기. 사기죠. 요거까지는 요 사건이에요. 김은혜 씨 관련된 사건이고, 다른 그 또 이런 그 죄가 뭐가 있냐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다음에 사기가 있는데, 사실 이 여자 백혈병에 걸린 딸이 있었다는 건 딸 것도 보험금 해먹었죠. 예, 유명한 사건인데 대학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았어요. 맞아요. 2008년 3월까지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3월까지 받고 그 뒤에는 이제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네. 완료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6월에 자기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이 입퇴원 과거에 썼던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맞아요. 입원 치료 6월부터 6월 20일까지 입원 치료 받았다고 가짜 이제 입퇴원 확인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걸로 264만 원 편취해요, 교수님. 근데 그거 한 장 갖다가요 25번이나 해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총 8,640만 원 보험금 타먹었고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완전 사기꾼. 완전 사기꾼이죠. 요거랑 별도로 또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252만 원 이제 딱 되니까 또 7월 13일까지 17번에 걸쳐가지고 다른 보험회사 막 뿌려서 받아먹은 거예요. 예, 또 별도로 3,672만 원. 완전 보험 사기꾼. 그리고 또 7월 10일에 또 조작을 해가지고 허위 만들어가지고 12만 6천 원 받은 것을 비롯해서 총 5회에 걸쳐서 1,340만 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1억이 넘어요, 교수님. 한 1억 5천 조금 안 되겠네요. 요거 있고 창업자금 대출 있잖아. 창업자금 대출 또 있잖아요. 요거 사기인데 이 여자가 학원 운영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엄마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대요. 근데 요게 이제 2009년도에 처분을 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죠. 그러면 자기는 이 학원을 운영할 뭐 능력도 안 되고 지금 그걸 다시 인수할 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학원을 창업하겠다라고 이제 재단을 속여가지고 2천만 원, 예, 2009년에 2천만 원 신청해가지고 받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명목으로 또 시설비요. 시설비 2천만 원 또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대출 또 받아요. 완전히 정신 나가네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 전문 사기꾼인 거예요, 이 여자. 그리고 이제 공문서 위조 행사, 사문서 위조 행사 이거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학력 속인 거. 학력 속인 거. 이 여자가 이제 그 부산 소재 대학 네, 땡땡대학교. 예. 언어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그 이제 그 졸업증명서 그거를 또 위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왜 자기 이거 그 창업자금 받는 거에 그 뭐 확인증이라고 고 학력 위조한 거 그다음에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제 창업 안 했는데 창업했다고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업했다고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있어야겠지. 이것도 다 위조를 해가지고 이제 보낸 전문가의 거죠. 전문가. 이 완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김은혜 씨 사건 때문에 재판을 한 번만에 다 같이 받은 거예요. 이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났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엄마도 처벌받았어. 엄마. 가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엄마. 응. 그 엄마는 뭐 집행유예 받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대신에 1심에서는 사체 은닉은 무죄였어요. 근데 2심에서는 살인이 인정이 안 되고 맞아요. 사체 은닉만 인정이 이것 돼갖고 때문에 난리였을 때니까. 완전 난리였죠. 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되죠. 확정. 이게 5번을 재판을 한 사건이죠. 이게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사건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이제 이건데 뭐 사실 인정된 무기징역으로 인정된 거는 뭐 그렇게 넉넉하게 볼 수 있다 이거였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본 그 뭐야 2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심도 안 죽였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다. 유죄라는 혐의가 심히 의심이 되긴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다른 이유로 그렇죠.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독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예, 예. 지병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사나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100%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요게 논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아니 이거 유죄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 시킨 이제 취지가 딱 크게 두 개예요. 이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심히 의심된다. 그렇지.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예, 예. 그리고 그 2심에서 얘기했던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정말로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지경인 건지. 예,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여자 진술 신빙성이 너무 의심되고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게 신나게 부풀어 가지고 와서 당일날 죽어버렸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맞아요. 예, 예. 다른 이유로 사망할 이유가 거의 없지. 맞아요. 요거 이제 뒤에 가갖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손예연이라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냐. 이게 또 이게 충격이었죠. 맞아요. 이 여자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금전 감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여자인데다가 플러스 여기 13세 맞아요. 연하남의 눈이 홀딱 돌아 있는 맞아요. 상태였다라는 거죠. 2003년부터 당시 대학생이던 13살 어린 연하남을 사귀면서 이제 자기가 뻥치기 시작하는 거죠. 뻥치기 시작한 거죠. 13살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부자 상속녀 네. 이런 식으로 걔를 잡아두려고 한 거예요. 수십억의 여기서 무리가 상승. 온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돈도 주고 차도 사주잖아. 선물도 주고 막 난리를 지겼죠. 자, 근데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돈 있는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엄마 명의로 2억 2천만 원 그 아파트 있다고 했지만 2억 4,2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오버요, 오버. 오버돼 갖고 그 학원도 어학원도 영업 부진으로 폐업. 처분했고. 커피숍도 영업 부진으로 폐업.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돈벌이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딸이 투병 생활을 했잖아요. 맞아요. 백혈병. 백혈병 걸려서. 그러니까 사실은 2005년도 12월 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없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하남 만나가지고 막 흥청망청 막 돈 막 물량 공세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 개인 채무도 1억 600만 원. 채무 변제 못해서 아파트 강제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지경인데도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아파트 빌리고 차 그 그랜저라고 렌트. 하는데 렌트 월 89만 원이었대요 이때. 그 자기가 지금 이거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그러니까 보험 사기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나올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2010년 1월경에 이 연하남한테 과거를 들켜버리죠. 들켰죠. 애도 있고 결혼도 했던 여자다. 헤어지자고, 결별 통보지. 이별 통보를 받아요. 근데 굉장히 과도하게 집착했다라고 하죠. 이 남자가 나는 당신 같은 여자 못 만나 이렇게 하고 헤어지자 그러고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안 되겠으니까 나 너 애기 임신했어. 맞아요. 이렇게 갖고 초음파 초음파 사진 그거 내려받아가지고 막 그 여자친구한테도 보내버렸어요. 맞아요. 이 남자랑.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집착인 거죠. 손예연이가 이 사건을 칠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아까 창업자금 명목으로 창업자금 사기. 예, 그
돈 편취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있는 상태였단 근데 조만간 말이에요. 구속되기 직전이야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2월에 이제 피의자 조사 받았고 요 6월 그 16일에 만났잖아요. 근데 6월 17일이 이 사건 공판일이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어떻게 해봐야 돼.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새 인생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이런 시점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 내가 신분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이 지는 됐다라는 이제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손예은이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거짓말을 많이 친 거는 이제 팩트로 드러나는데 거짓말을 잘 치기도 한 여자 같아요. 거짓말을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 타고난 것 같아요. 이거. 예, 이 정도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은 남편이랑 이혼한 이유도 교수님 아시죠? 이거 네. 자기가 잘못해서 또 이 범죄 짓거리를 저지른 거예요. 99년도에 일명 차치기라고 하죠. 네. 그 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처럼 해갖고 그 사람한테 돈 받아 먹고 없었던 걸로 이렇게 치우는 차치기 사기를 해가지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요. 징역 8월을 선고받는데 사실은 이 남편이랑은 뭐 CC였다고 하죠. 같은 네. 대학 출신인데 혼인신고는 안 하고 결혼식만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결혼 직후부터요. 남편 인감증명 받아갖고 막 지금 이런 거를 범죄를 저질렀다가 들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 살겠다 한 거죠. 어떤 남자가 살겠어요. 그래갖고 남편이 위자료 소송도 했다고 해요. 500만 원 지급 판결도 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이거 유명하죠. 그 카드사가 유명하지, 이거. 예, 예, 카드사가 지원하는 그 후원 캠페인에 글 쓴 거. 글 쓴 거를 보면 아주 구구절절해요. 사연팔이가 될성 쉽게 글을 막 써요. 아이가 이 아빠의 빈자리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 남편이요 매정하게 그런데도 우리를 버렸다. 남편이 이렇게 아픈 아이를 외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던 거예요. 백혈병 예. 걸린 애를 남편이 버렸다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집 보증금도 다 빼갖고 지금 치료비 쓰고 있다. 집 보증금 빼긴 뭘 빼요. 강제 경매 당해갖고 지가 그냥 월세 그거 얻은 걸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짓말에 능수능란할 뿐만 아니고 보면 글을 또 잘 써요.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글을 못 쓰는 여자가 아니에요. 잘 쓰는가 그거 혹하지. 그 이제 그 사실 외국어 대학교 언어학과를 나온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낭창하게 그렇게 하는 게 죄책감도 안 느낀다는 소리죠. 거짓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교수님 이 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외대가 뭐냐면 아니고 모외대예요. 모외대요. 네, 외국어 대라고 그러면 또 다, 오해할까봐. 다 그런 거 아니고. 모외대입니다. 네, 이 여자가 의사소통 능력이랑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호감을 사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있는 여자로 보여요. 보면은 학창 시절에 정교회장도 하고요. 반장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글도 잘 쓰고. 그리고 이 여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제약회사에서 세일즈 마케팅 교육도 받아 그런 업무를 했대요. 좀 대관 업무는 얼마나 잘했게 대인 업무를. 그죠. 사람 대하는 그런 스킬을 지금 여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학원 운영하려 그러면 그치. 학부모들 이저 상대하는 게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 딸이 그렇죠. 학원 운영하는데 맨날 그 얘기. 맞죠. 학부모님들하고 상대하는 게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대. 이 학원에 뭐 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깐깐하시단 말이에요. 아유, 그런 그 학부모를 상대하려 그러면 잘해야 돼요. 대인관계 스킬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특히 굉장히 이제 그 특이점이요 교수님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솜씨가 수려해요. 진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진술에 문제점이 많았지만 이 정도로 낭창하게 거짓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말을 잘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속됐잖아요. 구속돼서 조사받는 상황이면 조사받으러 나올 때 이제 그 교도관님들이 이제 동행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속 몇 시간 동안 안 쉬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중간중간 쉴 때 요럴 때 보면은 그 교도관님들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분위기가 좋게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교도관님들이 막 말을 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꾸해주고. 근데 그것도 말 같은 말을 붙이니까 대꾸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런 능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김은혜 씨 있던 쉼터 원장님이라든지 김은혜 씨도 이런 식으로 꼬셔냈을 딱 거기 넘어간 가능성이 거지. 너무나 농후하죠. 그 원장님 괜히 그 목사님 이 꼬임에 넘어가고 걔가 돈 그쵸.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생돈 물어주고. 물어주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연기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대단한 여자인 거죠. 그럼 이 사건의 진실은 이제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건 유죄의 주요 근거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 어렵다. 그리고 이 여자의 진술이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거였는데 이제 손혜연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내가 안 죽였다. 그렇죠. 나는 내가 한 거라고는 다만 이 병원에서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하던 그 순간에 내가 이 여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데 순간 퍼뜩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은 걸로 해야겠다. 이거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순간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뿐이지 나는 죽이지는 않았다. 왜냐면 이제 쉼터에 방문을 해갖고 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에 피해자가 계속 자기한테 여러 번 얘기했대요.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산으로 문자를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쉼터에 나오면 누군가 이렇게 마중을 하고 좀 케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 6월 16일에 데리러 가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차 타고 가는 내내 이 피해자가 굉장히 말이 없고 시무룩하고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넋두리를 했대요. 예를 들면 언니 뭐 죽음의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매일 자살이라는 걸 생각해요. 강조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지. 제가요 이렇게 힘들게 이래서 돈을 벌어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는데 다 쓰이고 이게 뭔가 싶어요. 사는 게 뭔가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만사가 귀찮아서 살기가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차 타고 이제 부산으로 오는 와중에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대구에서 부산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광안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마셨대요. 그런 다음에 해운대로 갔다가 다시 초읍동 있는 쪽으로 가서 맥주를 샀대요. 그리고 거기서 마시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그 땡땡동 아파트 앞에 있는 벤치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 땡땡동 아파트 이거 개금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위치가 좀 더 중요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 아파트 앞 벤치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 피해자가 내가 술 더 먹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술 사러 갔지. 술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술 파는 데가 없었대요. 결국은 못 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금방 만에 한 5분 남짓 만에 돌아갔더니 그랬더니 이때 피해자가 말하기를 계획대로 됐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러면서 또 아프다고 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좀 몸 상태가 이상해 보이니까 그래서 차 뒷좌석에다 실어갖고 나는 병원에 데리고 간 것뿐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에 타고 갔을 때 상황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대요. 피해자가. 그래갖고 서로 대화도 했대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식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의료진이 응급 조치를 했지만 사망을 결국은 한 거고 의사 선생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내려준 거다. 쥐가 하도 주장해서. 네,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접수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가 인적사항 물어볼 때 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제 그냥 그 행세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 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원래도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 안 좋았다. 우울증 엄청 심했던 여자고요. 술 많이 마셔갖고 간 기능도 안 좋았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죠. 내가 꼭 죽인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죽인 바가 없고요. 결국 이 피해자가 왜 죽었느냐라고 하면 뭐 급성 심근경색 혹은 급성 간성혼수 이런 걸로 자연사했거나 아니면 이 애는 우울증이 심했던 애니까 치료제 먹고 잘못된 그런 거지 내가 죽이진 않았다. 요게 이제 주장의 메인이단 말이에요.
병원 의료진들한테 손예연이가 했던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5시, 05시에 지금 응급실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도착 시간. 예, 예.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물어보잖아. 물었죠. 손예연한테 물었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의사소통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물으니까 병원 오기 30분 전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요. 제가 차 뒷좌석에서 태워가지고 오는 중에요. 의식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서 저랑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조금 오다 보니까 의식이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얘가 지금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개인 병원에서 심장 검사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심장이 안 좋다. 라고 그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가족 중에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라는 유전이라는 얘기를 거지? 했어요라고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간호사한테는 저 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얘가 직계 가족이 없어요. 어제도 가슴 아파서 근처에 있는 병원 갔다고 하고 응급실 오기 전에도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진술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아까 쟁점 첫 번째가 이제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없다라고 봐가지고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이 된 건데 지금 이 진술만 놓고 보면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일단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얘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내용만 봐도 보면 제3자가 그냥 개입했을 처음부터까지 지가 있었으니까 계속 일련의 같이 과정에. 있고 술 그럼 잠깐 사러 그러네. 뭐 예. 삼자 개입은 없네. 없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거는 살인이 아니라면 자살이나 자연사밖에는 없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자연사냐? 예, 예. 자살이냐. 자살이냐? 살인은 배제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자연사 가능성을 보자고요. 자연사를 했다 그러면 돌연사밖에는 없어요. 돌연사죠.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그럼 돌연사 중에는 뭐가 있느냐? 뇌질환과 심장질환으로 구별을 해볼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뇌질환 같은 경우는 아주 사고를 크게 겪어갖고 외상이라든지 이게 커가지고 큰 혈관이 파열되지가 않는 이상은 사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렇죠. 금방 사망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심장질환이 없는 20대잖아요, 지금. 20대 중반의 여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 좋아요. 서로 심근경색. 아니 근데 심근경색 와도 금방 안 죽지 않나요? 맞아요. 5분에서 10분 맞아요. 내에 그것도 5분에서 10분 맞아요.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2009년 우리 왜 건강검진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매년 받았어요. 매년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혈압이나 심전도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간 수치가 조금 문제가 2007년이랑 8년에 조금 정상 범위 조금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2009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완전 정상이야 그럼.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최근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이 결과가 나온 경우에 이 20대 여성이 심근경색으로 심장질환으로 급사할 가능성은 더 거의 적다. 없는 거지. 예, 예. 뇌질환 같으면 한참 걸리니까 맞아요. 순식간에 안 죽고. 약을 먹은 게 좀 약 먹은 있었어요. 거 이제 그래서 봐야지. 이제 혹시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됐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돌연사는 지금 털고 이제 예, 예, 예. 이제 약 부작용. 그래서 이제 국가수 의견 조회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부인과 질환 관련된 약 2종, 그다음에 정신과 질환 관련된 약 2종을 먹고 있었어요. 처방받아서 먹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과 약 2종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 쪽이 약간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9년 2월 25일부터 2010년 6월 7일까지 복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근래까지 복용을 한 거예요. 이 사건 근래까지. 근데 약 복용하는 동안 특이할 만한 이상 증상 없었어요. 약 부작용 없었다는 거죠. 심장질환 호소한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심장질환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이거를 먹는 동안에 심장질환이 뭐 심장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어떤 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다면 이 약 때문에 어떤 뭐 심장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 약 2종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 25일 사이에 한 7번 정도 병원에 간헐적으로 이제 꾸준히 간 건 아니고 좀 심할 때마다 갔나 봐요. 그래서 처방받은 항우울제 그리고 항불안제였어요. 그런데 이 약 중에 이제 하나가 항우울제 같은 경우가
투약을 하고 있는 도중, 그러니까 약을 섭취하고 있는 도중, 혹은 약을 먹고 바로 중단된 그 직후, 그 직후에 약간 자살 생각이 조금 이를 수는 있는 약이에요. 자살 생각이 들게 할 수는 있는 약인데 그게 부작용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교수님? 투약 도중 혹은 투약 중단 직후예요. 이거 언제까지 먹었다고? 2008년도 6월 26일. 지금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약이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서 자살 생각이 일었다라는 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이 약이 막 그렇게 자살 생각을 일으키는 약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근래에 먹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기간이 한참 2년 정도 지났잖아. 2년 정도 전이니까 이것도 이 약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거지. 뭐 이제 얘가 자살하는 마음이 충동이 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돌연사니까 터네. 네, 이것도 턴 거예요. 그럼 이제 자살 가능성 봐야죠. 조사된 어떤 정보들을 기록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자살 징후가 전혀 발견이 안 돼요. 아니, 부풀어서 따라왔잖아. 맞아요.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신났잖아. 대학도 가고 자격증도 따고 막 돈도 월급도 얼마 주고. 벌고. 이게 해서 실제로 이 피해자가 그 들뜬 기분을 많이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나기 한 6일 전이죠. 6월 10일에는 막상 간다고 하니까 떨려. 나 가면 잘할 수 있겠지? 뭐 힘내야 되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잘 살아볼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아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에피소드도 있대요. 이제 그 부산으로 가는 날이요. 이 지금 피해자가 짐 가방을 다 챙기게 조그만한 짐 4개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 쉼터에 이제 그 근무하시는 이제 이모님 하면서 잘 따랐나 봐요. 이 피해자가. 더 챙겨라. 그 이모님이 아이고 이것만 챙겨가면 어떡해. 다 많이 챙겨가야지 필요한 거 이렇게 했더니 이모님 저 여름 옷만 일단 챙겨서 가고 저 자리 나중에 다 잡으면 챙겨간다고? 더 챙겨갈 거니까 잘 보관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도중에도 이 쉼터 이모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이모 막 이렇게도 보내고 그다음에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그동안 저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잘 돼서 꼭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이거는 죽을 사람의 말이 아니죠. 절대 아니지 이건.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갚겠다잖아요. 그럼. 예. 이런 메시지 한 5회 정도 보내거든요. 당일에. 예. 피해자 가족들한테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이 성향이 보통 어떠냐. 혹시 그렇지. 과거에도 좀 그런 게 있느냐.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009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제 부인 나이가 젊은데 이제 뭐 생리가 불순하고 끊기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일 수 있죠. 내가 젊은 여자인데 이게 여자로서 구실할 수 있나 뭐 이런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2009년부터 호전이 됐대요. 그러니까 다시 자신감을 찾고 이게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나 다시 잘 살 수 있어. 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여자로 살 수 있어. 이런 희망을 또 갖고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증언들이 있거든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야.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살했을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근데 손예은이는 아니잖아. 올 때부터 계속 어두웠고 죽은 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해자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손예은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머지 정황은 다 이 피해자가 자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독극물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이게 어떠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데.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단정할 근거가 없죠. 화장해버리는 바람에. 시신이 없으니까. 검사가 처음에 이제 공소 제기할 때는요, 이 여자가 그 검색 막 했었다 그랬잖아요. 메소밀, 그라목손 뭐 예, 이런 거 예, 있잖아. 예, 맞아요. 이 얘기해도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다 하는데 뭐. 이 독극물 중에서 메소밀을 그 사용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맨 처음에 공소 제기를 했었어요. 자, 근거가 뭐였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샀죠. 그리고 또 맞아요. 하나가 사서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 소지한 정황이 있었어요. 그 산 거 나오죠. 그 산 맞아요. 이유. 네, 산 이유. 한번 이용을 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맞아요. 참 이게 진짜 한심스러운데 그 이용한 거 얘기해 주셔야지. 이 연하남한테 결별 통보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거 들고 가서. 그랬더니 나 이거 먹고 죽겠다고. 맞아요. 그 용도로 산 거예요. 이때도 말한 게 사람들이 참 죽으려고 미쳐버리겠어요. 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해. 근데 이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그냥 이거 먹으면 죽어. 난 벌써 이거 사놨어. 나만 죽을 거야. 네 새끼 때문에 난 딸도 죽일 거야. 이거 먹고 맞아. 다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자살난도. 임신했으니까.
자살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산 거예요. 그때 갖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맞아요.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한 가지 괄목할 만한 게 이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에 상태가 이 독극물, 이 맞습니다. 메소미를 섭취했을 때 상태랑 조금 부합하다라는 거죠. 토하는 점 네.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 타액 분비를 거품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침 이런 것들이 여기 앞가슴까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응급실 간호사들이 이제 그 증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구토 흔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음식물이 나왔다기보다는 음식물이 나오면 여기 사실 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을 텐데 음식물이라기보다는 타액, 예. 침을 과도하게 흘린 흔적으로 보인다. 제가 이런 이 사건을 많이 했어요. 농약 메소밀 관련된 그죠. 사망한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예. 딱 털어져. 딱 그죠. 여기 이렇게 털어져. 여기 이렇게 그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인데 피해자 상태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메소미를 먹여가지고 이 독극물을 먹여가지고 특정을 했었어요. 근데 살해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중간에 증거는 없잖아.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시신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 공소 사실이 이렇게 특정이 되면 이게 입증이 돼야 돼요. 이걸로 죽였다가 입증이 돼야. 그래서 일선에서는 확실치 않으면 불상의 방법이라는 내용을 써요. 맞아요. 그래서 요 사건도 중간에 공소장 변경하죠.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했다. 애초부터 불상의 방법으로라고 썼어야 돼요. 시신이 없는 이상. 맞아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만 거기다 당구장 표시하고 메소밀 사망 사례 그 증상을 거기다 당구장 표시하고 설명만 쫙 자세하게. 붙여주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사실은 근데 이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서 모호하다. 이거 갖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판단하냐. 이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법원이. 근데 1심 재판부는 아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은 범죄 구성 요건은 아니다. 그건 아니죠. 요건은 아니고 그리고 요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명시해도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이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공소 사실은 특정될 수 있는 수준인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손예연의 주장, 그러니까 자연사 또는 자살이 된 거다라는 이 진술이 더 이상하다. 이 경우는 이거를 깨버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맞아요. 불상의 방법으로 죽인 거를 집중하지 말고 손예연이가 주장하는 자연사 또는 그러니까 돌연사 또는 자살이 아니라는 거를 맞아요. 명백하게 말이 수사해서 걔 말을 그거를 문제가 다 있다. 조목조목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걸 파토시켜버리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또 특히 요건 이제 참고로 그 이제 대법원 가가지고 그 국가수에서 의견 조회를 해보기도 했거든요. 이 독극물 메소밀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교수님. 보면은 이 독극물을 음독하고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물론 음독량이나 그거 다 다르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통상 15분에서 4시간 안에 사망을 하는 약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판되는 이 독극물의 색상은 미색, 맞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냄새가 조금 있기는 하대요. 그렇지만 심하지 않아요. 맥주랑 섞이면 이게 미색이기 때문에 맥주색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냄새도 옅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섞인 거를 보고서 아 여기에 메소밀이 섞였구나 독극물이 섞였구나를 육안으로 혹은 냄새로 쉽게 구별하기는 어려운 맥주하고 이게 섞어놓으면 정말 몰라요. 이거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 농약으로 사용되는 이 독극물은 급성 중독 현상으로 사실은 이제 응독하고 나서 한 15분에서 30분 이내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도한 타액. 엄청나요. 그리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것. 이게 대표적인 특성이다. 요런 이제 그 의견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용한 약물은 이 메소밀에 뭐 물론 다른 것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지만 섞어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용이 됐다라고 우리가 심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메소밀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거의 앞자락에 앞자락이 다 젖을 정도.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거의 다 젖을 정도. 그렇죠.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인데 사망자가 그런 특징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점이죠. 그라목손 제가 검색했는데 그라목손 같은 경우는 마시면 초록색이라 네네. 그 금방 표시가 나요. 나고 표시가 나는데 이 메소밀 같은 경우는 색깔이 타액으로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침이 많이 나오고 참 많이 봤네 나 이거. 아유.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요 그 독극물이 사용됐을 걸로 이제 보이고 이제 핵심은 진술 신빙성이죠. 진술 신빙성을 보면 뭐 재판부가 유죄로 본 재판부는 얘의 진술을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럼 근거가 뭐냐라고 보면 일단 진술이 계속 번복돼요. 그리고 신뢰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골 때려요 교수님. 이 손혜연이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제가 가서 사람이고 데리고 와놓고. 여기가 이제 완전 달라요. 이 피해자가 나한테 이야기하기를요. 자기가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처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라고 진술을 했죠. 근데 이 진술을 번복하죠. 그리고 이제 그 번복하기 전 이 진술 말이에요. 나가 죽을 거로 다 결정했으니까 처리를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다라는 이 진술은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일면식도 사람을 없는. 왜 가서 도와줘? 왜 도와줘요? 왜 손예연 지도 이 당시에 막 힘들어 죽겠는 상태잖아요. 막 돈도 막 지금 떨어지고 소송도 고소도 당하고 막 지금 연하남한테 지금 막 내팽개쳐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가 무슨 정신적 여력이 있어가지고 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갖고 또 도와주러 갔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재판 받아가고 교도소 갈 판이야.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이 무슨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 다른 지역으로까지 차 몰고 가가지고 또 그 천사야? 여자를 모시고 다니고 술도 먹고 바람도 쐬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치에 안 맞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독극물 말이에요. 인터넷 검색한 사실이 처음에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낭창하게 거짓말을 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밝혀지고 나니까 컴퓨터 이거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을 싹 바꾸죠. 제가요, 내가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나 자살하는 방법이 궁금해가지고 검색했어요. 답이야 답. 그 금방금방 나와. 응. 이렇게 이제 번복을 했고요. 아까 그 독극물 메소밀 말이에요. 구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오리발을 내밀었거든요. 근데 그 연하남이 이제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목격자 진술이 있으니까 또 번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취업시키고 내가 또 함께 살려고 데리고 왔다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술을 또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아니 나랑 같이 부산에 와서 나랑 같이 지낼 계획이 아니었다. 그냥 이 피해자가 부산에 친척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를 친척집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고 그 정도까지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진술 번복한 거예요. 근데 이 번복된 진술은 다른 사람 진술이랑 안 맞죠. 목사님한테 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뭐 취업도 시키고 잘하겠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꼼짝마다지 뭐. 그리고 더 웃긴 건 교수님 가족들에 따르면 그럼 부산에 실제로 친척이 있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누구냐면요. 피해자 엄마의 이모. 아이고, 엄마의 이 몸은 뭐 이모 할머니 정도 이모 되려나요? 할머니 되겠네. 얘 입장에서는. 근데 평소에 왕래가 없는 사이예요. 이모 할머니라도 뭐라도 자주 왕래한다면 몰라. 모르는데 아예 뭐 왕래를 안 하는 거의 사이예요. 안 하지. 부산에 있는 친척이라고는 그분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재판부가 이렇게 번복된 거예요. 계속 진술 번복되는 거고 이 신뢰성이 없는 내용을 진술한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망 시점이나 그 사망 무렵의 행적에 대한 진술, 너 진술이 좀 너무 이상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면은 응급실 도착했을 때 피해자 상태가 어땠냐면요. 일단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태였고요. 심장 박동도 멈춘 상태였어요. 그리고 동공은 이미 확대된 상태.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때 얼굴, 손끝, 발끝에 청색증. 그다음에 심전도 검사에서도 전기 반응 전무. 그다음에 체온이 굉장히 많이 낮아서 정상인에 비해서 뭐. 차가운 상태였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렇대요. 임상적으로 이미 사망을 한 사람이라고 심장이 멈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5분 정도까지는 심전도 검사에서는 나오기도 한대요. 이게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 전에 죽었다는 얘기야. 예, 예. 근데 아예 정기적 반응이 전무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체온 같은 경우는 그건 당연한 건 1시간 내외로 봐요. 그죠. 1시간 내에는 아직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 검사를 하는 거거든. 맞죠. 그리고 1시간 지나고 이제 2시간째 접어들 때 평균 1시간당 0.7 도씩 떨어지는데 지금 이 여자는 몸이 싸늘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응급실 담당했던 그 선생님의 소견상 도착하기 최소 2-30분. 그래요. 그다음에 바로 죽인 거야, 바로. 길면 2시간. 2시간 사이에 이미 사망을 한 거다. 진지게 죽은 거예요. 맞아요. 도착 전에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시간 전에 지금 죽었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지금 이 시체 상태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죽인데 술 마시던데 술 마지막에 마시는 데서 병원까지 이제 시간 계산해 봅니다. 아주 가까워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지. 2.2km. 그래 금방이잖아. 차로 5분에서 8분.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갔다 온 게 지금 이 손예연이는 5분 남짓 아주 잠깐 시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 10분 내외라고 치더라도 길게 15분이라도 안 맞잖아. 안 맞는 거고 또 그게 이제 딱 이상한 점이고 또 더 행적이 수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기 급해갖고 막 응급실에 들쳐갖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병원보다 더 가까운 병원이 경로에 근처에. 있었어요. 1.7km에. 네. 그리고 더 큰 병원이에요. 그 병원은 대학병원인 거고요. 예. 더욱이 손예연이가 딸을 치료받게 했던 익숙한 병원이에요. 그런 병원을 놔두고 굳이 더 작고 가보지도 못하고 더 먼 병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거고 지금 보면은 5분 8분밖에 안 걸리면 이 여자가 벤치에서 술 마신 시간이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4시 반경에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고 하는데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아까 5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0분 걸린 것도 안 맞아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4시 반 요 사이에 자기는 모르지만 뭔가 어떤 행동을 죽으려고 피해자가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태랑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재판부가 하나 더 봤던 거는 너 순간적으로 그거를 이용했다고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 급작스럽게 막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죽게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워. 라는 게 이제 이 재판부의 이 취지였어요. 이 손예연 진술이 신빙하지 않다라는 취지였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진술 분석 진짜로 이제 제가 하는 언제 어디서 독약을 먹였을까? 사실 이 사건 쟁점은 손예연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건데 문제는 시기나 방식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팩트는 이거예요. 6월 16일 밤 10시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6월 17일 새벽 5시에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까지 사이에 무슨 모종의 어떤 짓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건 팩트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뭘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손예연의 구체적인 진술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진술간 비릴 가능성이 굉장히 심해요. 이 여자 9월 10일에 체포됐다 그랬잖아요. 보험사에서 이제 맞아요. 신고해가지고 경찰이랑 1시간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체포 당일에 자술서를 쓰게 하고 대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술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월경에 동반자살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알게 된 사이래요, 피해자랑. 근데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나 1시간 정도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나 결국은 그 개금동 아파트 앞에 벤치에서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죽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1시간 정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봤더니 피해자가 앉아있더래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데려간 건데 죽은 거다. 이 완전 판이 다르죠. 나중에 진술이랑. 근데 최초 진술은 이렇다는 거예요. 갖고 그 체포 당일에 대면 조사에서도 이렇게 진술을 해요.
나 모르는 사이다. 아이디밖에 모른다. 요 당일에 처음 만났다. 근데 새벽 3시쯤에 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갖고 선생님 저 어디 계금동 아파트 어디 벤치에 있어요. 저 결정했어요. 언니가 와서 좀 처리를 해주세요. 세상에 흔적을 저가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화장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래갖고 야, 너 왜 그래? 막 얘기해봤더니 언니 좀 편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힘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고 부축을 해가지고 자기 차를 태워서 병원에 갔는데 죽었더라. 도착해보니 이미 죽었다. 이 얘가 그냥 대구에서 부산까지 죽으러 온 것 같았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까지 왔어? 저 어떻게 사망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 무슨 약을 어떻게 먹었는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체포 당일은 완전히 버전이 다른 거예요. 맞아. 새벽에 전화가 와서 내가 그 나간 아파트 거야? 벤치로 가봤더니 이미 걔가 뭔가를 해갖고 편안해졌다 하면서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 데리고 갔더니 죽은 거다. 체포 다음 날도 자술서를 쓰게 하고 대면 조사를 했거든요. 이 자술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이제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니까. 동선이 나오니까 자기. 대구 복지센터에 자기가 원래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했다가 5월 말쯤에 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됐대요. 갖고 이제 부산에 오면서 차에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나는 얘가 좀 자립 의지도 있고 살아보려고 하는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부산에 오는 차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거짓말한 것도 많고 말 안 한 것도 너무 많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대구에 있기 싫어갖고 지금 나를 구실 삼아갖고 그냥 따라온 거지. 뭐 얘가 지금 나랑 같이 가갖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은 아니구나. 를 알게 됐대요. 그 차에서 얘기를 듣고서 그래갖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잘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려고 광안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다시 그 아파트 근처로 와서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샀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마셨는데 이 여자애가 술을 더 마시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편의점을 찾으러 내려갔다가 왔더니 이미 뭘 먹었는지 어쨌는지 편안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친구한테 빚도 있다 그러고 남자 친구들한테 맨날 번번이 차이고 해갖고 고민이 많았던 애인 것 같다.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얘가 술을 먹어갖고 지금 많이 먹어서 이러나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데려간 거다.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 이렇게 이제 하고 대면 조사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월부터 범행을 계획을 하긴 했다. 근데 여기서 그 계획한 범행이라는 거는 자살자를 만나서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은 신분을 내 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는 3월에 내가 마음을 먹었다. 일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살 사이트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그 대구 센터에서 만난 거다. 그거는 인정하네. 예. 근데 이제 자살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은 똑같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저녁 6시쯤에 센터에서 만났는데 이 피해자가 말하기를 내가 자궁이 없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남자친구한테도 매번 버림받고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광안리에서 맥주 마시고 해운대를 돌아본 다음에 그 아파트 근처 벤치에서 술을 마셨다.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때 피해자가 말하기를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죽고 싶다. 죽을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가 싫어서 화가 났대요. 너 왜 그런 말을 계속 하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런 말 할 거면 너 혼자 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차에 있는 짐을 빼어가지고 거기다 내려놨대요. 꺼내왔대요. 너 자꾸 그러면 나쁜 말 하니까 안 되겠어. 난 너무 화가 나.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언니 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고 싶어요. 맥주 하나만 더 사다 주실래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자리를 비웠더니 갔다가 왔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지. 피해자는 앉아있고 이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뭐 약간 사투리 같은데 애가 자꾸 까그러진다고 이렇게 축 처지는 것 같아서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4시 30분경이었다. 이제 이건데 근데 사실 이 진술도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죽겠다 하니까 화가 났다면서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지가 그래서 짐 도로 다 꺼내와서 너 혼자 맘대로 하라고.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니 저 혼자서 조용히 죽고 싶으니까 맥주 좀 사다 줄래요? 그러니까 맥주 사러 갔어. 맥주 사러 가. 이건 말이 안 맞죠. 사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헛소리 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9월 13일에서는 또 똑같이 얘기해요. 이제 죽고 싶다, 살 가치, 희망이 없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흔적도 없이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고, 술에 취해 보여가지고 괜찮냐라고 물었는데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어쩌면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실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말하는 계획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데? 라고 했더니 피해자가요 저한테 말하기를요 자기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수도 있다. 그게 죽을 준비?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준비라고 나는 생각해요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9월 15일 조사에서는요 시간대별 행적을 이제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저녁 7시 넘어서 대구에서 출발했대요. 쉼터에서. 그리고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광안리에 부산 광안리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광안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주차를 하고 바다 구경을 했대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난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광안리 인근에 있는 그 술집 파라솔에서 맥주를 마셨대요. 그리고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는 해운대 쪽으로 갔다가 돌아왔대요. 광안리에서 해운대 갔다가 돌아왔대요. 그리고 1시 반경에는 그 초읍동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서 피해자가 맥주를 사왔대요. 그래갖고 그 초읍동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시 갔다라는 거예요. 요때 자기가 이제 술 사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줬대요. 그랬더니 이 지금 피해자가 병맥주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병맥주를 어떻게 먹어? 캔맥주로 바꿔와라고 해가지고 바꿔왔대요. 그래갖고 캔맥주 3개를 사들고 와고 뒷좌석에 이제 앉았다라는 거고요. 이 피해자는 계속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시 반경에는 여기 지금 초읍 쪽에서 공원 쪽에서 술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좀 마땅하지가 않아가지고 2시 반경에 그 아파트 계금동 소재에 있는 아파트 근처 벤치로 이동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2시 반에.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이 피해자가 술을 더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한 5분 정도 이제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쯤에 자기가 술 사러 갔다가 오니까 얘가 뭐 이상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4시 반쯤에 병원으로 출발을 했다. 그래서 5시에 병원에 도착한 게 팩트거든요. 요 지금 시간대별로 이렇게 행적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검찰 단계에서 인지면담이랑 진술분석 이제 실시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쭉 보자면 이 광안리에서의 행적에 대한 진술이랑 이후 진술이 교수님 좀 대비가 돼요. 그래서 광안리에서 그 초읍 근처 편의점 그 병맥주 3병 사왔다가 캔맥주로 바꿔오라고 했던 거기 전까지의 진술은 비교적 자세하단 말이에요. 사실일 거야.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피해자가 생존에 있었고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얼마나 장황하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이 광안리를 벗어난 이후에 뭔가 상황이 생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광안리에서 행적 보면 10시 반쯤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광안리에. 그래서 한 12시 반까지 거기 그 광안리 근처 술집 파라솔에서 술을 먹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집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이때 피해자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자의 모습이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내가 발견을 했다. 술을 되게 잘 먹고 욕도 잘하고 이런 그 피해자의 모습에 자기가 어떻게 느껴졌다. 자기 정서, 감정 이런 거가 굉장히 포함된 진술을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죠. 예를 들면 네, 맞아요. 예를 사실이에요. 들면 너 술 되게 잘 마신다. 근데 너 목사님은 너 이렇게 술 잘 마시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막 이 피해자가 까르르르 웃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진술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차에 올 때 보니까 누구랑 너 통화할 때 막 인연 전연하고 막 욕을 되게 잘하더라. 너 욕 되게 잘하더라.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웃으면서 언니 저 친구들한테는 저 욕 잘해요. 저 되게 못되게 굴어요 친구들한테. 저 못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말에 또 자기가 손예연이가 어머 내가 아는 김은혜가 아니네 아니었네 뭐 이런 그 농담을 주고받은 그 상황 일화
응. 그리고 또 피해자가 와 언니 그 운전하는 거 너무 부러워요. 운전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은 보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선생님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쳐다봐요. 뚱뚱하다고. 대인기피증 있는 것 같아. 응.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손예연이가 쟤는 사람들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화로.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그 대화를 막 인용해가지고 그리고 모습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정서 이런 거를 부합되게 지금 진술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주로 과일 시키려고 했더니 그 김은혜 씨가 피해자가 저 과일 안 먹어요 언니 이렇게 해서 소시지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여기까지 요 진술이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로 보여요. 그러면 그 뒤에 진술도 이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거기 간 거부터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여자 지금 12시 반까지 거기 광안리에서 술 먹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해운대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시 반경에 그 초읍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병맥주 3병 샀다가 캔맥주로 바꾼.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길래 추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진술해요. 처음에 병맥주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병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게 나가지고 병맥주인지 자기가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종이컵도 없고 오프너도 없는데 너 이거 어떻게 마시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캔맥주로 바꿔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 지금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모습을 자기가 차 안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카운터 앞에 있는 걸 봤대요. 근데 계산하는 모습은 또 못 봤대요. 그럼 교수님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샀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병맥주라는 거는 그 짤그랑 소리를 듣고 안 거래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그러면 종이컵이나 오프너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묻는 질문이 안 나와요. 그냥 단정을 해요. 단정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막 핀잔을 줬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 종이컵이나 오프너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 상황을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요런 진술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아까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을 2차례나 봤다고 이렇게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편의점 문이 어디 방향으로 열리던가요? 라고 했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미는지 땡기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오른쪽으로 밀리는지 내가 본 내 시야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문 열고 나오는 모습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방향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진술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기억한다면 문이 뭐 땡기고 들어갔는지 밀고 들어왔는지 밀었는지 다 나와야지. 그 모습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봤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럼 여기서 이런 진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살아있어서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행동했어요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짱그랑거리고 뭐 맥주를 사왔고 그래서 바꾸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가 요 시간대에 1시 반 요 살 때도 피해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무렇지 않았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진술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걸 과장하려고. 근데 교수님 실제로 보면은 이 진술이 이상하잖아요. 손예연이가 12시 반경에 해운대 쪽으로 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시 반에서 1시 반에 해운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데요. 피해자의 핸드폰이요. 12시 38분경에 이 해운대랑 혹은 광안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용호 일동에서 초읍이랑도 전혀 상관없는 이 용호 일동 여기에서 발신된 이 기록이 발견이 돼요. 해운대 간 건 뻥이네. 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얘가 여기 초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운대에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구간은 확실해요. 자 그리고 아파트 벤치 인근에서 행적을 살펴보면은 피해자가 혼자서 하여튼 자살 시도했다라는 그 시점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맥주를 마시던 중에 비관적인 얘기를 계속 하길래
짐을 차에서 내려놓으면서 화를 냈다. 근데 피해자가 맥주 하나만 더 마시고 가자고 해가지고 맥주 사러 잠깐 자리 비웠다가 오니까 이상해서 병원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 자리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상황 좀 얘기해봐라라고 했더니 그 김은혜 씨한테 취했어? 괜찮아? 이런 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괜찮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저는 계획한 것을 했어요.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것을 했다라는 말에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자기가 병원에 가자고 했대요. 자, 근데 이 진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두 사람 당일 처음 만난 사이죠. 그럼 피해자가 얘기하는 그 계획이라는 게 뭐지?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내가 잠깐 갔다가 왔는데 애가 뭐 이상해. 그러면서 언니 나 계획한 걸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계획하고 물어봐야지. 무슨 계획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로 안 꺼내더라도 머릿속으로 뭐지? 제가 무슨 계획을 했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진술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계획이야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서요. 근데 그 진술도 없어요. 그 행동도 없어요. 그냥 대번에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 계획을 실행한 거구나. 이렇게 지금 딱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대단하네. 그 이 진술이 이상한데 좋아요. 그러면 이 진술이 그럴싸하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피해자 상태가 너무 그렇게 이상해 보였으면 이것도 그럴싸하죠. 그럼 피해자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보자고요. 이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승자박이 막 이제 되는 상황인 건데 괴로워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힘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 진술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진술 왜 할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안 죽고 멀쩡했어요. 나름대로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했는데 죽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를 강조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보니까 술이 취해도 뭐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뭐 술 먹으면 가슴도 좀 뛰고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야 병원 가자. 너 술 취한 것 같으니까 병원 가자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술에 취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술 취했구나라고 내가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술 취한 걸 무슨 병원을 데려. 그러면 좀 쉴 수 있는 대로 데리고 가거나 뭐 재우거나 쉬게 해주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죠. 좀 술 취한 것 같네. 술 취해가지고 좀 힘도 없고 좀 심장도 뛰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합되지가 않는 부적절한 사고죠. 너 그러면 피해자 어떻게 차까지 데리고 갔느냐라고 했더니 안 축 처져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걸어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휘청거리지도 않았고요. 잘 걸어갔대요. 스스로 뒷좌석 의자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술이 많이 취해서 얘가 좀 이상한가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다라고 생각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술 취해서 좀 심하게 술 취했네라는 모습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병원에 데려갈 정도면. 근데 휘청거리지도 않고 잘 걸어가서 스스로 왜 의자에 병원을 앉았다. 데려가? 그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갈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게 된 경위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자고요. 그 당시 벤치에 화가 나갖고 짐 다 꺼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짐을 실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빨리 가야 돼서. 왜? 일단 그때는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급해서? 꺼내놨던 짐을 못 실었대요. 그럼 뭐만 실었어? 그 사람만 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짐도 내팽겨 쳐놓고 갈 정도면 어때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멀쩡했잖아. 근데 지가 하는 말에 따라도 지금 위급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급해서 미처 짐도 챙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게 맞지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도요. 제가 차 시동도 못 끄고요. 막 지갑도 그대로 차 다 놔두고 막 응급실로 사람 부르려고 막 뛰쳐 들어갔어요.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위급해야죠.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짐도 못 챙길 정도면 엄청 위급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쟤 좀 술 많이 먹어서 뭐 닌 거라도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야 병원 다 왔어 일어나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딱 도착해가지고 막 뛰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동도 못 끄고. 지금 그러면 그 정도의 위급 상황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기에 딱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왜 이렇게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혼자 힘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가지고요. 도움 좀 구하려고 사람들 부르러 급하게 뛰어들어간 거예요. 라고 진술하면서 차에서 내릴 때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 반응은 막 진짜 곧 숨이 넘어가 막 죽을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는 거네. 막 이제 그랬다는 취지인데 자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손예연이가 지금 병원에 차 딱 도착해가지고는 안 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뭐냔 말이에요. 병원 가는 길에 은혜야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은혜가 언니 저 가슴만 좀 답답하지 괜찮아요. 마음이 편하네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서 그게 마지막으로 봤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운전만 했다라는 거예요. 즉 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라는 취지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도착해서 갑자기 막 곧 죽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맞아요. 손예연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급박하게 막 확인도 못해 심지어 얼마나 급했으면 뒷좌석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진술이 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얘가 그 응급실에 도착해서 그렇게 뛰어갈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치면 어때요? 오면서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럼. 괜찮나? 괜찮나? 지금 더 빨리 가야 되나?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진술로 지가 거짓말한 거 사람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상호 모순된 그런 행태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완리 이후에 어느 시점에 지금 메소밀을 먹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메소밀로 이제 본인은 뭐 초읍에 가가지고 병맥주 뭐 캔맥주로 바꿔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 벤치 앞에서 가갖고 뭐 술 더 먹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핸드폰이 12시 40분 정도에 그 전혀 상관이 없던 용호동에서 발견됐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요때부터 뭔가 모종에 좀 뭔가 어떤 행위가 있었을 수 있지 않나. 시간상으로도 그게 맞아요. 훨씬 전에 죽었어요. 훨씬 전에 죽었으니까. 이제 요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대검에서요 교수님 이 진술 분석뿐만 아니고 통합 심리 분석해갖고 행동 분석이랑 거짓말 탐지기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이 9월 15일 때는 한번 거부했었어요. 지가 거부했구나. 자기 거부하면 못하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생리 중이어서 나는 안 받고 싶다 이렇게 했다가 교활하다 정말. 그쵸. 10월에 이제 이 거탐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사망 시간도 모호하고 뭐 갖다 뭘 먹였는지도 모호하니까 이제 요 두 개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그 피해자가 사망했습니까? 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사망했습니까? 몇 시부터 이렇게 쭉 여러 개의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시 반부터 4시 사이에 피해자가 사망했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사망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이랬단 말이에요. 요 두 개가 현저한 그 이상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 네 한 거가 이제 뻥인 거고 2시 반부터 4시 사이에 아니요라고 한 게 지금 뻥잉으로 나오는 거 거짓 반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2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무슨 일이 지금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생각보다 수가 빠를 거예요. 잃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이 행동 분석에서도요. 초읍 거기에 병맥주 캔맥주 바꿨던 그 초읍에서 피해자가 맥주 샀던 상황 그리고 벤치까지 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일탈된 그 행동 반응이 나타났고 또 아파트 벤치에서 맥주 사갖고 자기가 돌아왔을 때 그 직후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진실한 행동 반응이랑은 일탈된 행동 반응들이 좀 다수 발견이 됐거든요. 약물은 약물 같은 경우는 거탐에서 이거는 너무 확실하게 나왔어요. 원래 그 거탐에서 추정되는 약물을 샘플링 해가지고 갖다 사진을 보여주거든. 그러면서 거탐하거든. 메소밀 사진, 네, 그라목손 사진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맞아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딱 이게 여기에 얘가 그 검색했던 메소밀이랑 그라목손 있었고 그 다음에 먹어도 무해한 얘가 모르는 다른 약물들 그 다음에 조금 유해한
얘가 모르는 약물들 이렇게 섞었거든요. 딱 메소밀이랑 그라목손에서만 현저한 생리 반응이 나왔어요. 거의 그걸 것 같아. 예, 예. 얘가 이게 진술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까지 거짓말이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는 거지. 맞아요. 사실은 이런 진술 분석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고 불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참 그게 모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형사법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의심 가면 그건 무죄예요. 형사법에서는.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한테 시신 없는 살인 사건 화장에서 이미 끝난 사건인데도 유죄를 줄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조목조목의 그 진술 분석이에요. 분석.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돼 버리니까 이 여자가 범행한 거죠. 그렇죠. 비록 시신이 없어도. 맞아요. 그래서 진술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뭐 사건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 2020년 12월 18일 날 우리가 사건을 해서 다뤘어요. 네네. 벌써 이게 5년 전이네요. 2020년 맞아요. 2020년 네. 12월 18일 날 대한민국 살인 사건. 네,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서 제가 이 사건 대한민국 살인 사건 111화로 다뤘어요. 맞아요. 그랬던 사건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영화 화차를 연상시키는 사건. 맞아요. 화차. 네, 네. 그 사건의 그 손예연 사건을 지금 옹 박사가 했는데 결국은 이때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다고 이 사건. 과연 대한민국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범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개 있기는 해요. 뭐 구덩이 파고 묻었던 거 몇 개 있어요. 몇 개. 네네네. 정말 몇 개예요. 대표적인 거. 맞아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이 법률적으로 살인죄로 인정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엄밀히 하면 증거가 없어져 버린 증거가 거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추정해 가지고 유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홍 박사 지금 꽤 오랜 시간 쭉 진술을 분석한 거. 처음 시작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이 여자의 행동과 이 여자가 했던 진술을 1번부터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맞지. 진술을 다 분석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손톱만 치라도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게 부합되는 게 나오면 그렇죠. 좀 약간 모호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득으로 해석해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예. 형사법이. 근데 이거는 진술 분석을 지금 홍 박사 해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정도면 대법원에서도 유죄줘도 하자 없다. 맞아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진술 분석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능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하여튼 뭐 그 개괄적으로 저희가 설명했던 거하고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진술 분석을 꼼꼼하게 한 거니까 맨날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그 현직 경찰관들 조사하는 경찰관들 우리 그 수사팀 경찰관들은 요 방송은 꼭 좀 요 시간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요. 장시간. 네. 저희 뭐 자료도 뭐 거의 한 20페이지 이상을 꼼꼼하게 다 시간이 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와서. 갔네요. 예, 고생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칠게요.